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주막에서나 들을 법한 가슴 뭉클하고도 기막힌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본 한 노파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펼쳐볼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게나.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여 민초들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지. 충청도 어느 이름 모를 고을에 큰 장이 섰는데, 아따, 그날따라 날씨는 어찌나 화창한지 하늘은 쪽비치고 바람에선 꽃향기가 살살 불어오더란 말이여. 그런데 말이여, 이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고약한 풍경이 장터 끝자락에서 벌어지고 있었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웅성하는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허허, 참말로 세상에 이런 몰골이 또 있을까 싶은 여인 하나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질 않겠나? 머리카락은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새집을 대여섯 개는 지어놓은 것 같고, 얼굴은 숯검댕에 오물이 뒤섞여서 본래 살빛이 흰지 검은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 입고 있는 옷은 어떠냐고? 옷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걸레 조각을 몸에 칭칭 감아놓았다는 게 맞을게요. 살갗이 여기저기 다 드러나서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지경인데, 그 여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낄낄거리며 땅바닥에 떨어진 개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더란 말이여. 동네 왈패 놈들이 가만히 있겠소? 이 미친년아. 공짜로 구경시켜주니까 좋냐? 밥값은 해야지. 춤이라도 한번 춰봐라. 하며 발로 툭툭 치고, 심지어는 근처 개천에서 퍼온 구정물을 머리 위에 냅다 들이붓는 게 아니겠소? 아따 어르신들, 아무리 미쳤다 한들 사람인데 그 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게지. 그런데 여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에 흐르는 구정물을 손으로 쓱 닦더니만 히히히 시원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네 하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란 말이여. 사람들은 혀를 쯧쯧 차며 에그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젊은 나이에 정신줄을 놓았을꼬 하고 지나치는데, 그때였소. 평생 남의 집 애나 받고 산속 구석구석 약초나 캐러 다니며 잔뼈가 굵은 우리 박씨 할멈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선 것이지. 할멈이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데, 아따, 할멈의 그 매서운 눈빛이 여인의 눈동자에 머무는 순간 장터의 시끄러운 소리가 싹 가라앉는 것 같았소. 할멈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남들은 더럽다고 피하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할멈은 여인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 맺힌 서글픈 눈물의 씨앗을 본 게요. 할멈이 품속에서 손때 묻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엽전 새냥을 왈패 놈들 발치에 탁 하고 던졌어. 이 무지몽매한 놈들아, 이 돈 먹고 당장 꺼져라.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데려가서 내 딸로 삼을 것이니 다시는 이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지. 아니 할멈, 제정신이요? 저런 미친년을 새냥이나 주고 사서 어디다 쓰려고? 차라리 그 돈으로 국밥이나 몇 그릇 사 드시지. 하고 비아냥대는데 할멈은 대꾸도 안 하고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소. 거칠고 오물이 묻은 손이었지만 할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여인이 잠시 웃음을 멈추고 할멈을 멍하니 쳐다보더란 말이여.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정적. 아따 어르신들,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던 게요. 엽전 새냥. 누군가에게는 하루 술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지만 길바닥에 버려진 한 영혼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통행료가 되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무속인은 아니었으나 평생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본 산파였기에 생명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 느낀 것은 단지 더러운 살갗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손가락 끝이 가늘고 길며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럽다는 것을 느낀 순간 할멈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본래 흙바닥에서 구걸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할멈이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할멈만이 그날 장터에서 제정신이었던 셈이지요. 가자 이 가여운 것아. 내 팔자가 기고하면 얼마나 기고하기에 이 화창한 봄날에 흙을 파먹고 앉아 있느냐. 내 집으로 가자. 거기 가면 따뜻한 밥물도 있고 내 머리를 빗겨줄 빛도 있단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할멈이 여인을 이끌고 장터를 빠져나가는데 여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멈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졸졸 따라갔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 할멈이 노망나서 귀신을 데려가네. 조만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겠어 하고 말이여. 하지만 할멈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걸었소. 마을 어귀에 다다르니 해는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데 그 붉은 빛이 할멈과 여인의 뒷모습을 비추니 어쩐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아니겠소?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할멈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르신들 궁금하시지 않소? 엽전 세냥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인연이 어떻게 꽃을 피울지 다음 대목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고 기다려 보시게나. 자, 어르신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꽃이 피는 대목이니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보시게나. 박씨 할멈이 그 산발을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 사리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어대더란 말이여. 할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쉴 틈도 없이 팔소매를 걷어붙였소. 아가, 거기 잠깐 앉아있거라. 할멈은 해묵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더니 아궁이에 장작을 한 아름 넣고 불을 지폈어. 탁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붉은 불꽃이 할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는데 그 곁에 웅크리고 앉은 여인의 몰골은 참말로 눈뜨고 보기 힘들었지. 옷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카락 사이로는 석회가 드글드글하니 말이여.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자 할멈은 여인을 욕간으로 이끌었소. 자, 어르신들 상상해 보시게. 그때 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한 꺼풀 벗겨내는데 아따, 이게 옷이 아니라 거의 사람 가죽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 버렸어. 할멈이 따뜻한 물을 끼얹어가며 조심조심 옷가지를 떼어내는데 그 누더기 밑에서 드러난 살결을 보고 할멈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지 뭐여. 떼찌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어도 그 사이로 비치는 살빛이 어찌나 희고 고운지 꼭 배곡을 깎아 만든 것 같더란 말이여. 할멈은 그때 확신했지. 이 아이는 절대로 길바닥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이건 귀한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란 몸매로구나. 할멈은 이제 더 정성스럽게 수건을 적셨소. 머리를 감기는데 구정물이 대야에 가득 차서 3번, 4번을 갈아치웠어. 굵은 빗으로 엉킨 머리를 빗어내릴 때마다 여인은 아픈 줄도 모르는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데 할멈의 손길은 점점 더 분주해졌지. 얼굴에 묻은 수검댕을 닦아내고 손톱 밑에 낀 흙대를 일일이 파내고 발 뒤꿈치에 박힌 굳은 살을 불려내니 아따 어르신들, 이제부터가 천지개벽할 순간이오. 드디어 마지막 물벼락을 시원하게 끼얹고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박씨 할멈은 그만 들고 있던 빗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소. 이럴 수가 있나. 할멈 입에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지. 방금 전까지 장터에서 돌맞던 그 미친년은 간데없고 방 안에 환한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것 같더란 말이여. 수검댕에 가려졌던 이마는 넓고 시원하며 눈매는 깊고 그윽한 것이 마치 가을밤 호수 같고
콧날은 오뚝하니 서서 명문가의 기품이 철철 넘쳐오르는데, 아따, 그 미색이 어찌나 뛰어난지 할멈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했다니까. 이건 단순히 예쁜 수준이 아니여. 보고 있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범접할 수 없는 귀기구이치가 서려 있었단 말이여. 할멈은 자기가 입던 가장 깨끗한 소복을 꺼내 여인에게 입혔소. 거친 무명옷이었지만 여인이 입으니 그게 바로 비단 도포보다 화려해 보이더란 말이여. 머리를 곱게 빗어 뒤로 따내리니 그 자태가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지상에 잠시 머무는 것 같았소. 사람의 가죽이란 이토록 무색한 것입니다. 진흙 속에 처박힌 보석을 누가 보석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박씨 할멈의 지극정성이라는 따뜻한 물길이 닿자 보석은 비로소 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씻겨놓은 여인의 얼굴에는 명문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서책을 넘기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교수가 어쩌다 엽전세냥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을까? 고요한 방 안에는 가파른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깨끗해진 얼굴을 보며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싶었던 과거와의 재회이자 지옥 같은 길바닥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고 애를 받았지만 너처럼 고운 아이는 처음 본다. 아가, 내 정체가 무엇이냐? 대체 어느 집안의 귀한 딸이기에 이 먼 시골 장터까지 흘러들어 미친 척을 하며 연명했단 말이냐? 이제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배고프지? 자, 뜨끈한 죽이라도 좀 들려무나. 할멈이 정성껏 쓴 쌀죽을 한 숟갈 떠서 여인의 입에 넣어주는데 여인이 죽을 한 모금 삼키더니만 아따, 여기서 눈물샘이 터져버리네.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더니 이내 죽 사발 위로 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겠소? 여인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할멈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지.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래야 내 가슴속 응어리가 녹지 않겠느냐. 할멈은 여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소. 자, 어르신들. 이제 이 여인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말문을 열기 시작할 텐데 그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힐지 상상이 가십니까? 한양 대갓집 규수가 왜 미친년 행세를 하며 팔도를 떠돌아야 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이 다음 챕터에서 아주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엉덩이 떼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게나. 자, 어르신들. 앞서 우리 설화 아가가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서러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던 것 기억하시지에? 할멈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여인의 등만 토닥여 주었소. 늙어온 눈물이 사발을 적시고 쌀죽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을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소. 할멈은 매일같이 설화 아가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말없이 방안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지. 설화 아가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어. 할멈이 끓여준 따뜻한 국밥을 허겁지겁 먹고 할멈이 새로 지어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당에 나와 할멈이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초가집 안에는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렸소. 할멈은 늙은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든 척 눈을 감고 설화 아가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 밤마다, 정말 밤마다였어. 어김없이 여인의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짐승이 낑낑거리는 듯한 소리였다가 이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 아버지, 소화가 잘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어찌하여 저만 살려두고 가셨나이까.
여인이 베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꾀꼬리가 피를 토하듯 처절하고 애달팠어. 할멈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드는 것 같았지. 아이고, 저 가여운 것. 저렇게 울어대니 가슴속 응어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소. 유독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 쾅쾅 하고 울려 퍼지던 그런 밤. 설아 아가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처절하게 들려오는 게 아니겠소? 할멈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여인의 옆으로 다가갔어. 차가운 손을 덥석 잡으니 여인의 몸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어. 아가, 이제 그만 털어놓으렴. 이 할미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품고 있는 그 한선을 다 내게 말해주거라. 엽전 세냥에 팔려온 내 목숨. 이제 내 것이니 내가 내 맺힌 한을 다 들어줄 것이니라. 할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을까. 설아 아가가 할멈의 발치에 털썩 엎드리더니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어. 그 울음소리는 하늘의 천둥소리도 잠재울 만큼 슬프고 애절했지. 한참을 그렇게 울던 여인이 겨우 고개를 들고 퉁퉁 부은 눈으로 할멈을 보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아따 어르신들, 이 사연이 참말로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였소. 알고 보니 이 고운 여인은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 판서 대개 금지옥엽 외동딸 이설아였던 게요. 십수년 전 조정의 풍파가 몰아쳐 이 판서 댁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것이지. 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오라버니들은 먼 바다 건너 섬으로 유배를 갔으며 집안의 모든 여인들은 관비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라오. 설아 아가 역시 관비로 끌려갈 운명이었으나 몸종이었던 복실이가 제 목숨을 걸고 설아를 몰래 도망치게 해줬어. 복실이는 설아에게 아가씨, 제발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하며 자신의 옷과 상투를 잘라 설아에게 건네주었지. 설아 아가는 관비로 끌려가게 될 처지였던 게요. 아버지 오라버니 하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 그때 아비의 친구이던 충직한 노비가 설아를 몰래 빼돌려 도망치게 했지. 포교들의 추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설아는 살기 위해 스스로 미친 척을 했어. 자신의 고운 얼굴에 숯검댕과 오물을 뒤집어 쓰고 며칠 밤낮을 걸어 이 먼 시골 장터까지 흘러들어왔던 것이니 그 속이 오죽 타들어 갔겠소? 그 더러운 옷과 오물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하며 설아가 다시 서럽게 흐느끼는데 할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여인의 등을 토닥여 주었소. 뜨거운 눈물이 할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설아의 한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았지. 권력의 더섭음이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남깁니다. 어제까지 귀한 신분으로 꽃길만 걷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엽전 세냥에 팔려 길바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이설아는 살기 위해 스스로의 정신을 감옥에 가두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의 진심 어린 정성과 따뜻한 손길이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 앞에는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두 사람의 작은 행복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버님과 어머님, 오라버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 아가의 말 한마디에 할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소. 아이고, 아가, 이 할미가 너를 살렸다 한들
내 가슴에 박힌 못을 어찌 다 뽑아주겠느냐 하며 할멈도 같이 눈물을 훔쳤지. 그렇게 두 여인은 늦은 밤까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소. 고요한 시골 밤이 깊어지고 초가집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지. 하지만 어르신들, 이 평화로운 밤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으니 운명의 장난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라오. 저 멀리 고을 어귀에서 두두두둥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 소리의 정체가 무엇일지 다음 챕터에서 아주 긴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고 기다려 주시게나. 자, 어르신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거늘 이제 막 설화 아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으려던 찰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때는 바야흐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이었소. 산기슭에 자리 잡은 할멈의 초가집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깍깍 울며 지나가는데, 저 멀리 고을 어귀에서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두두두두둥, 두두두두둥.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여. 땅바닥에 놓인 물그릇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거친 말발굽 소리가 할멈의 집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던 게요. 할멈이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아따, 고을 사또의 깃발을 앞세운 관군 수십 명이 먼지를 휘날리며 마을 길을 가로지르고 있질 않겠소?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냐? 이 새벽에 관군이라니? 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소. 본능적으로 방 안에서 잠든 설화 아가가 떠오른 게지. 아니나 다를까 마을 곳곳에 방이 붙고 포교들이 소리를 지르며 집집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기 시작했어. 역적 이판서의 여식, 이설화가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는 확실한 첩보가 있다. 죄인을 숨겨주는 자는 그 자리에서 삼족을 멸할 것이니 아는 자는 즉시 고하라. 할멈은 사색이 되어 방으로 뛰어들어갔소. 자다가 깬 설화 아가는 이미 창백하게 질려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지. 할머니, 이제 끝인가 봅니다. 관군들이 저를 찾으러 왔나 봅니다. 설화의 눈에는 다시금 절망의 빛이 서렸고 할멈의 손을 잡은 여린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소. 하지만 어르신들, 우리 박씨 할멈이 보통 내기요? 할멈은 설화의 어깨를 꽉 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소. 아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 돈 세냥이 아까워서라도 너를 절대로 그냥 보낼 순 없다. 당장 그 비단 같은 살결에 다시 재를 묻히고 그 고운 머리를 흐트러뜨려라. 다시 미친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목숨도 살고 내 목숨도 산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박씨 할멈은 부엌에서 숯검댕을 긁어와 설화의 뽀얀 얼굴에 사정없이 문질렀습니다. 며칠 전 가마솥물로 정성스레 씻겨냈던 그 눈부신 미모를 다시 추악한 오물로 덮어야 하는 할멈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거친 폭풍으로부터 어린 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호색이었습니다. 설화는 할멈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산발하고 다시 초점 없는 눈빛을 만들며 벽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멈의 집 사리문이 쾅 하고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아따,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이요. 시퍼런 칼날을 찬 포교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그 뒤로 말 위에서 내린 신임 사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데, 이 사또가 말이여, 기골이 장대하고 눈매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소. 사또가 할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묻는 게요. 이 집에 웬 여인이 숨어 있다고 들었다. 당장 내놓거라. 할멈은 마당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 아이고 사또 나리, 이 늙은이 집에 숨을 사람이라곤 정신 나간 거지년 하나뿐이옵니다. 장터에서 불쌍해서 새냥 주고 데려온 미친년인데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요. 사또는 할멈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소. 직접 확인하겠다. 사또는 긴 장화를 끌며 설화가 숨어 있는 방 앞으로 다가갔지.
문을 거칠게 열어져 치니 아까 그 곱던 설화는 어디 가고 다시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히히히 나비야 나비야 하고 헛소리를 하는 미친 여인만 앉아있는 게 아니겠소? 사또는 방 안 가득 진동하는 숯 냄새와 퀴퀴한 악취의 인상을 찌푸렸어. 하지만 예리한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지. 사또는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소. 관군들이 숨을 죽이고 박씨 할멈은 침을 꼴깍 삼키며 사또의 뒷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지. 고개를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소. 설화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침을 흘리는 연기를 계속했소. 히히 아저씨는 누구야? 나랑 같이 흙 파먹고 놀까? 사또는 대답 대신 여인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들어 올렸어. 숯검댕으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 사이로 설화의 눈동자와 사또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소.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씨 할멈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또의 손이 설화의 뺨에 닿았을 때 할멈은 관군들이 칼을 뽑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호통 소리 대신 사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사람은 방 안의 설화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흔적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녕 미친 것이냐? 내 눈을 피해 이리 숨어 살았던 것이냐? 아니, 사또의 목소리가 어째 좀 이상하지 않소? 호통을 칠 줄 알았는데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섞여 있더란 말이여. 관군들이 어리둥절해서 사또 날이 이 여인이 그 역적의 딸이 맞습니까? 당장 압송할까요? 하고 묻는데 사또는 한참 동안 설화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주변을 획 돌아보며 크게 소리를 질렀어. 다들 물러가라. 이 여인은 내가 찾는 죄인이 아니다. 그저 불쌍한 미친년일 뿐이니 다시는 이 집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아따, 이게 웬일이랴? 할멈은 귀를 의심했소. 사또는 관군들을 마당 밖으로 내몰고는 자신만 방 안에 남아 문을 닫아버렸지 뭐여. 밖에서 기다리는 할멈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고 방 안에서는 정적만이 감도는데 어르신들, 여기서 도대체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십니까? 사또와 설화,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기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진실이 밝혀질 챕터 5가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자리 뜨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시게나. 자, 어르신들, 사또가 방 문을 닫고 설화 아가와 단둘이 남았으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시지? 허허, 하지만 말이여. 귀한 보약도 뜸을 잘 들여야 제맛이 나는 법. 그 긴박한 사연을 풀기 전에 내 오늘 이 설화 아가처럼 거짓 모습으로 가문을 살린 또 다른 기가 막힌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드릴까 하오. 옛날 저기 아랫역 어느 고을에 이름난 명문가로 시집을 간 규수가 하나 있었지. 얼굴은 꽃 같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은데 아따, 이 며느리가 시집 온 날부터 단 한마디도 입을 뻥긋 안 하는 게 아니겠소? 시부모가 물어도 묵묵부답, 남편이 달래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지. 아이고, 저 예쁜 새댁이 알고 보니 벙어리였구먼 하고 말이여. 시부모는 속이 타들어갔소. 내 저런 벙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가문의 수치로다 하며 구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며느리는 그 모진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 그런데 어르신들, 이게 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여. 그 당시 그 집안은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주변엔 시기하는 무리가 가득했지. 며느리는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 말 한마디에 가문이 흥하고 망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게요.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게 빌미가 되어 시댁에 화가 미칠까봐 스스로 벙어리가 되기를 택한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도적대가 들어 시아버지를 칼로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소.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며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때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던 벙어리 며느리가 갑자기 안방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천둥번개 같은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소? 며느리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으나 그 기세는 호랑이보다 엄중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적들의 우두머리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상과 관가에 보고된 기록들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도적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이토록 꿰뚫고 있는 여인이 하물며 3년이나 입을 닫고 정보만 수집해온 지략가였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위기를 넘긴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가, 왜 이제야 입을 열었느냐?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서운 법이라 가문을 지킬 때만 쓰고자 아껴두었나이다. 아따, 이 며느리 정말 대단하지 않소? 우리 설아 아가도 마찬가지요. 그 곱디고 온 입술로 내가 판서 댁딸이오 하고 외치고 싶지 않았겠소? 하지만 가문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년 행세를 하며 그 모진 수모를 견뎌낸 것이니 그 인내가 저 며느리보다 못할 게 무엇이겠소. 자, 이제 다시 할멈의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밖에서는 박씨 할멈이 발을 동동 구르며 사또가 설아 아가를 잡아갈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방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가고 있을까? 사또가 설아의 턱을 괴고 마주 보던 그 순간 설아의 눈에서 수검댕을 씻어내릴 듯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소. 그리고 사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설아야, 정녕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임 사또는 과거 한양에서 이 판서 댁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던 촉망받는 선비였으며 어린 시절 설아와 함께 글을 읽던 정혼자였던 것입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던 날, 그는 설아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행방을 알 길 없어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이제 사또가 되어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현장에서 엽전 세냥에 팔려온 미친 여인이 된 자신의 정혼자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기구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내가 살아있기만을 기도했다. 비록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하늘이 도우셨구나. 설아야, 고개를 들어라. 이제 더 이상 미친 척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오라비가 내 정혼자인 내가 너를 지키러 왔다. 아따 어르신들, 여기서 가슴이 안 뭉클하면 사람이 아니지. 설아는 사또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소.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데 그 소리가 담장 너머 할멈에게까지 들렸지. 할멈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제 우리 아가 죽었구나 하며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지만 잠시 후 사또가 문을 열고 나오며 하는 말이 가관이요. 할멈, 이 여인을 정성껏 돌봐주어 고맙소. 이 여인은 내가 아는 사람의 여식인데 내 잠시 한양에 다녀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주시오.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할멈의 목숨도 보장 못하오. 겉으로는 엄포를 놓았지만 사또는 몰래 할멈의 손에 황금 덩어리 몇 개를 쥐어주었소. 할멈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눈치를 챘지. 아하, 이 사또 나리가 우리 아가의 구세주로구나 하고 말이여. 자, 이제 사또는 한양으로 떠나 설아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할 텐데 과연 설아는 다시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박씨 할멈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르신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지요? 자, 어르신들, 이제 폭풍전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소. 사또가 방문을 열고 나와 관군들을 이끌고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 할멈은 마당에 망연자실 서 있었지. 손바닥엔 사또가 쥐어준 묵직한 황금 덩어리가 박혀 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게요. 사또가 떠나기 전 할멈의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무엇이었느냐? 매 보름 안에 전령을 보내든 직접 오든 할 터이니 그때까지 설화 아가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귀하게 모시게. 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우리 셋 다 목숨줄이 끊길 것이야. 아따, 할멈은 그날부터 심장이 콩닥거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소.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대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누가 할멈? 안에 누구 있어? 하고 물으면 에구, 그 미친년이 병이 깊어 내가 간호하느라 바쁘네 하고 둘러대기 일쑤였지. 그런데 말이여, 우리 설화 아가는 어떻겠소? 정혼자인 사또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떠났다는 사실에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소.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그분이 무사히 대궐에 닿게 하소서. 저희 가문의 억울함보다는 오직 그분의 안위만을 지켜주소서 하며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여.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신임 사또는 자신의 직위까지 내던질 각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가 품에 품은 것은 이 판서가 영모에 휘말렸을 당시 간신들이 조작했던 가짜 서찰의 허점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길목마다 포교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으나 사또는 관복을 벗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하여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혹여나 적들의 귀에 소식이 들어갈까봐 주막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말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직 엽전 세냥의 판려가 숫검댕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던 정혼자, 설화의 그 슬픈 눈망울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 대궐 안은 어떠했느냐? 이 판서를 모함했던 간신배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 얻은 줄 알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소. 허허? 이 판서 그 고집불통 영감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로다 하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아따! 갑자기 어전 회의가 열린다는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겠소? 임금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웬 남루한 선비 하나가 대궐 마당에 엎드려 상소요. 억울한 상소요.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요. 그게 누구겠소? 바로 우리 사또였지. 간신들이 당황해서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또가 품속에서 증거 서찰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소. 전하, 여기 이 판서 대감이 영모를 꾀했다는 서찰에 찍힌 인장을 보소서. 이 인장은 이 판서 대감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이미 소실된 인장이옵니다. 어찌 죽은 인장이 산 사람의 서찰에 찍힐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며 모함이옵니다. 대궐 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임금님의 눈이 번뜩였고 간신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목숨을 내걸고 그간 조사한 모든 비리와 조작의 증거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임금님은 경로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 판서의 무죄를 선포하며 간신들을 포박하라 명하셨습니다. 내 이 판서 같은 충신을 잃고 눈과 귀가 가려졌었구나. 당장 이 판서의 여식을 찾아내어 예우를 갖춰 한양으로 모셔오너라. 자, 이제 드디어 설화 아가의 세상이 온 것이오. 한양에서는 난리가 났지. 이 판서 댁딸이 살아있단다. 어느 시골 할멈이 구해줬다더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그 무렵 시골 할멈네 집은 어땠을까?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 저 멀리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새벽의 불길한 소리가 아니었소. 화려한 비단 깃발이 펄럭이고 수백 명의 관군이 황금 가마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오는데, 아따,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구경을 나왔지. 할멈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변고냐? 하고 설화 아가를 숨기려는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번듯한 관복을 차려입은 우리 사또 날이었던 게요. 사또가 할멈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큰 절을 올리며 말하는 게 아니겠소? 할머니,
감사합니다. 엽전 세냥으로 이 나라의 소중한 생명과 저희 가문의 정절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설아는 다시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를 것이며 할머니는 이 나라가 기리는 은인이 되실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지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순간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할머니는 이제 제 어머니이십니다. 아따 어르신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소? 엽전 세냥의 미친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비단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향하는데 옛날에 침 뱉고 물 뿌리던 왈패놈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더란 말이여. 인생사 정말 알 수 없는 법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오. 할멈이 한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마지막 감동의 피날레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게나. 자, 어르신들, 이제 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마지막 대목에 왔소. 한양 땅이 발칵 뒤집혔지 뭐여. 역적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이 판서 댁이 이름도 모르는 시골 할멈과 정혼자의 충심 덕에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오. 임금님께서는 친히 전교를 내리셨소. 이설아는 그 절개와 인내가 가상하니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고 그를 지켜준 박씨 할멈에게는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리겠다 하셨단 말이여. 시골 마을 장터에서 엽전 세냥에 팔려가던 그 미친년 설아가 이제는 수백 명의 호의를 받으며 비단 가마를 타고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광경이 어떠했겠소? 도성 백성들이 길가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가마 문을 살짝 연 설아의 얼굴은 이제 수검댕 하나 없이 달빛처럼 고왔지.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철없던 아가씨가 아니었소.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사람의 진심을 배운 깊고 단단한 여인의 눈이었지. 설아는 가장 먼저 아버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억울함을 씻었음을 고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박씨 할멈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옷이 어색해 연신 소매를 만지작거렸지만 설아는 그런 할멈의 거친 손을 수만 명의 백성 앞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머니의 그 투박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아의 고백에 도성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한 두 여인의 우정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따, 그런데 우리 박씨 할멈은 어땠는지 아시오? 나라에서 정문지임을 세워주고 평생 먹고 살 황금을 내려주겠다고 해도 할멈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니겠소? 임금님, 고맙소만 저는 이 황금보다는 우리 설아 아가가 좋은 서방님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상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한양 대궐 같은 집보다 우리 동네 시냇물 소리 들리는 그 허름한 초가집이 제일 편하구먼요. 할멈은 사또가 준 황금 중 딱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는 남은 재물은 전부 장터의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내놓았소. 그리고 설아와 사또의 혼례식 날 할멈은 신부의 어머니 자리에 앉아 설아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지. 설아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사또는 평생 그녀만을 아끼며 이 판서의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엽전 세냥의 기적. 그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노파의 자비와 죽음의 문턱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인의 인내가 만들어낸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할멈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여. 저 더러운 흙 속에 진주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자,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소? 수검댕을 뒤집어 썼던 여인이 정경 부인이 되고 욕심 없던 할멈이 나라의 은인이 된 이 기막힌 사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어디선가 박씨 할멈 같은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법이오. 엽전 세냥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지.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이여.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소. 보따리는 싸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오늘 이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길 바라오. 길고도 짧았던 설화와 박씨 할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설 같고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곁에 작은 선의가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밤, 편안한 여운과 함께 좋은 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